매일 탄수화물만 먹었는데 뱃살이 쏙 빠지고 건강해졌다는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직관을 완전히 뒤엎는 놀라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사라지고 기억도 증발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더 또렷해졌다는 사람들의 증언. 이 모순 같은 현상 속에서 인류는 2000년 넘게 찾아 헤맸던 정체성의 비밀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이름을 유지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박힌 사진도,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힌 혈연도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는 7년에서 10년 주기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피부 세포는 2주마다, 위 내벽은 5일마다 새로 태어납니다. 심지어 뼈세포도 10년이면 바뀝니다. 10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뇌 손상 환자들이 기억을 잃어도 특정한 반응 패턴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억을 완전히 잃은 환자들조차 특정한 반응 패턴만큼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좋아하던 음식 앞에서 보이는 미소, 싫어하던 소리에 찡그리는 표정, 위험 상황에서의 회피 반응이 기억 상실 전후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50년 전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느끼는 낯선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고 목소리는 쉬었으며 체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성격까지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엔 활발했던 사람이 조용해졌고 신중했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 법정에서, 일상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실질적 문제입니다. 장기 기증을 받은 환자가 여전히 본인인지, 치매로 모든 것을 잊은 부모님이 법적으로 동일 인물인지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변해버린 존재들을 엮어서 평생토록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손가락 하나를 잃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불의의 사고로 검지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다리를 잃으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잃어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심장을 이식받는다면 어떨까요? 2019년 국내에서 심장 이식을 받은 한 환자는 수술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제 생각과 느낌은 그대로입니다.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교체해도 날은 계속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정체성이 신체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온몸의 장기를 모두 잃고 오직 뇌만 남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뇌만 살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현대의학은 뇌사를 법적 사망으로 인정합니다. 심장이 뛰어도 폐가 숨을 쉬어도 뇌가 기능을 멈추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심장이 멈춰도 뇌가 살아있으면 인공심장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사실입니다. 정체성의 핵심은 신체가 아닌 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데아의 세계는 물질적 육체를 초월한 정신적 실체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서양 문명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영원하다는 믿음, 이슬람에서 육신의 부활보다 영혼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교리, 이 모든 것이 플라톤의 통찰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행위는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본질, 외형이 아닌 깊은 내면의 무언가에 애착을 느낀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정체성의 위치는 신체 표면에서 뇌의 내부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적 영역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뇌 전체가 정체성의 핵심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후천적으로 익힌 모든 능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연마한 영어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증발했습니다. 유창하게 구사하던 회화는 물론 기본 문법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전문 기술을 모두 잊는다면 어떨까요? 30년 경력의 외과 의사가 수술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메스를 잡는 법도 봉합하는 순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의사는 여전히 본인일까요? 놀랍게도 답은 여전히 예입니다. 2023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과에서 발표한 연구는 이 현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환자 39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하지 못했고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사용했던 모국어조차 낯선 외국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한결같이 말은 못해도 여전히 그 사람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엉어라는 가장 인간적인 능력을 잃었는데도 정체성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정체성을 기술이나 능력, 지식의 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때 가지고 있던 기능이 사라져도 근본적인 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능력도 아니고 신체도 아니라면 남은 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첫사랑과 헤어지며 흘렸던 눈물, 시험에 떨어져 좌절했던 순간,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기억들이 축적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자서전적 기억이 자아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이론이 주류였습니다. 문제는 이 이론이 실제 현실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병은 뇌의 해마 부위를 파괴하며 모든 기억을 지워갑니다. 초기에는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고 진행되면 오래된 기억까지 모두 증발합니다. 말기 환자는 자신의 이름도 나이도 배우자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울을 봐도 그게 자신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은 이 환자를 알아봅니다. 단순히 생김새 때문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대하는 태도, 화가 났을 때 보이는 반응, 좋아하는 것 앞에서 짓는 미소가 예전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2021년 국내외 임상 관찰 연구들은 중증 치매 환자에서도 감정 선호 반응의 일부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연구진은 환자들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며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좋아했던 음식, 싫어했던 소리, 편안해하던 감촉 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반응 자체는 병에 걸리기 전과 동일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던 환자는 여전히 꿀을 입에 넣으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차가운 것을 싫어하던 환자는 얼음을 만지면 손을 움츠렸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반응하는 방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기억의 유지로만 정의하는 것은 모순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억이 정체성의 전부라면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낯선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여전히 같은 사람을 돌본다고 느끼고 자녀들은 변함없이 부모라고 인식합니다. 기억이라는 표면 아래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무언가는 세월이 흘러도 병이 찾아와도 쉽게 변하지 않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판단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격 또는 성향이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질과 인성으로 세분화합니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으로 생후 6개월부터 나타나며 평생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지만 일단 굳어지면 역시 잘 바뀌지 않습니다. 2018년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발표한 종단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4세 때의 성격을 측정하고 63년 후인 77세 때 다시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핵심 성격 특성은 80% 이상 일치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신체가 변해도 세상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며 행동하는 근본적 성향은 동일하게 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로 이 일관된 성향을 통해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은 몰라봐도 특유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말투가 변해도 특정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예전과 같으면 역시 너답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불변 코드입니다. 몸도 기억도 아닌 성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우리를 평생 동일한 사람으로 묶어주는 실입니다. 17세기 영국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1632년에 태어나 1704년에 생을 마감한 그는 계몽주의 시대를 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절대왕정과 교회의 권위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신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로크는 이 시대에 과감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신이 아닌 인간의 의식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1689년 그가 발표한 인간 지성론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이 기억의 연속성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의식이 과거의 의식과 동일하다는 인식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느끼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로크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왕자의 영혼이 구두 수성공의 몸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겉모습은 구두 수성공이지만 판단하고 느끼는 방식은 왕자와 같습니다. 로크는 이 존재를 왕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구두 수성공의 영혼이 왕자의 몸에 들어갔다면 화려한 왕궁에 살아도 그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정체성은 외형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의식의 동일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로크의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은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판단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의 판단 패턴은 기억 상실 이전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가치 판단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 악마가 나타나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선택은 모든 기억을 지우되 성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얼굴도 자녀의 이름도 평생 쌓아온 경력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방식,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기억은 모두 유지하되 성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일을 생생히 기억하지만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싫어했던 것들이 좋아집니다. 정의롭다고 믿었던 가치관이 무의미해지고 경멸했던 행동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규모 설문조사들에서 대다수 사람은 성향을 유지하는 쪽을 더 본질적이라고 여긴다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기억을 잃더라도 성향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더 본질적이라고 느끼는지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비슷한 비율로 성향을 선택했습니다. 문화권별로도 조사했는데 동양이나 서양
서양,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결과는 유사했습니다. 인류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같은 직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보다 성향이 더 근본적이라는 직관 말입니다. 감정의 기울기와 가치 판단이 유지된다면 기억을 잃어도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2020년 도쿄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교통사고로 전체 기억을 상실한 43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가족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는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특정 행동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특정 요리를 가져오면 이유도 모르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고 딸이 특정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감정적 반응은 그대로였습니다. 6개월 후 가족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 논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표면적인 것들에 집착해 왔습니다. 이름, 외모, 학력, 경력, 심지어 기억까지도 결국은 겉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나는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반응하는 구조 자체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장자는 이미 기원전 4세기에 비슷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호전몽이라는 우화에서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사람이 된 꿈을 꾸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흐르는 의식의 연속임을 암시합니다. 동서양의 현자들은 시대를 넘어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이 통찰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완전한 단절로 여겨왔습니다. 육체가 소멸하면 나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음을 극도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절대적 종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을 성향으로 이해하는 순간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체는 분명 소멸하지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 판단하던 기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당신과 교류했던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자녀에게, 제자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당신의 작품이나 글을 접한 낯선 이들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여러 인류학 연구는 전 세계 전통사회에서 조상 성향이 후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존재함을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아마존의 야노마미족,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부족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죽은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단순히 이름이나 얼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했을까? 아버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상의 성향과 가치관이 살아있는 후손들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DNA가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듯 성향은 문화적 유전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위대한 스승의 육체는 사라져도 그가 가르친 철학과 사고방식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됩니다. 예술가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그가 세상을 바라보던 독특한 시각은 작품 속에 남아 다음 세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평범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는 특정 상황에서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성향은 자녀의 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 연속성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배아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나인 소아는 이 육체에 갇힌 개별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반면 큰 나인 대아는 개인을 넘어 인류 전체, 나아가 우주와 하나 되는 확장된 정체성을 뜻합니다. 유교 경전인 배학에서는 수신제 가치 국평천하를 말합니다. 자신을 닫고 가정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가족으로, 사회로, 인류 전체로 확장되어 영향을 미친다는 존재론적 통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성향은 당신이라는 육체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다른 존재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역시 당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네트워크 이론 연구는 이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과 판단 방식이 직접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35%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2차 전파입니다. 당신과 직접 교류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교류하는 이들에게도 15필량 영향이 전달되었습니다. 3차, 4차로 갈수록 비율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성향은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죽어도 이 파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한, 당신의 본질적 성향은 계속 전파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불멸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해석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불멸은 형이상학적 신념이었습니다. 증명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향의 전파로 이해하는 불멸은 관찰 가능한 현상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에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아시아 문화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처형당했지만 그의 질문하는 방식은 현대 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1450년에 승하했지만 그가 백성을 생각하던 마음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들의 육체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성향은 살아있습니다. 평범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보여준 정직함은 자녀의 성향에 새겨지고 자녀는 그 정직함을 손자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동료에게 베푼 배려는 동료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고 동료는 그 배려를 다른 이에게 전파합니다. 당신이 만든 작은 변화는 나비 효과처럼 확장되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코드입니다. 생물학적 DNA가 유전자를 보존하듯 성향이라는 정신적 DNA는 문화와 관계를 통해 보존됩니다. 당신의 몸은 100년을 넘기기 어렵지만 당신의 성향은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체성은 몸이 아닙니다. 기억도 아닙니다. 능력이나 지식의 축적도 아닙니다. 정체성은 판단의 구조와 감정의 흐름, 즉 성향 그 자체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이 성향이 특정 육체라는 장소에 잠시 머무는 과정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특정 지점을 지나가듯 성향은 한 육체를 거쳐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복제되지는 않지만 본질적 특성은 유지되며 전달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죽음은 더 이상 절대적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릇이 깨지는 것일 뿐 그 안에 담겼던 물은 다른 그릇으로 옮겨집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올바른 기운을 뜻합니다. 이 기운은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천지 사이를 흐르며 때로는 한 사람에게 머물고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나뉩니다. 맹자가 말한 기운이 바로 우리가 노래한 성향과 닮아 있습니다. 정의로운 성향, 자비로운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태도는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인류라는 종 전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자산이며 각 개인은 잠시 빌려 쓰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삶은 고립된 점이 아니라 거대한 선 위의 한 부분입니다. 과거에서 이어진 선이 당신을 거쳐 미래로 뻗어나갑니다. 성향이라는 불멸의 코드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존재의 질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 더 이상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육체도, 이 기억도, 이 능력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판단하고 느끼는 독특한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르친 이들 속에서, 내가 영향을 준 모든 존재들 속에서 변형되고 확장되며 영속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하나의 파동이 다른 파동과 만나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휴식처에 불과했던 몸이라는 존재에 지나치게 얽매여 왔습니다.
이제 그 집착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꿔 영속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에 오래 머무는 한 조각의 생각이 생겼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당신이게 하는 단 하나는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여정을 마인드핏과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